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시장은 요동쳐도 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장,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그 전략의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태민입니다. 네, 네. 실전 투자대회 2번 우승하고 네. 시즌1 우승했습니다. 실전 투자를 가장 잘한다고 얘기를 늘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런 실력을 더해서 좋은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전 투자의 1인자 권태민 대표 오늘 함께해 주시고요. 이어서요. 예, 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예, 얼굴로 승부하는 승부사 김대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굴로 승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로 승부하시는 우리 김대복 대표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요. 네, 안녕하세요. 거래 대금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스마트머니 분석가 박종현입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분석 우리 박종현 대표와 또 함께합니다. 세 분과 함께 가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개편 후 첫 방송이 나갔습니다. 세 분의 조합에 대해서 김대복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사실상 뭐 지금 이제 처음에 좀 약간 이게 되겠나 말이 되겠나 이렇게 왜 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부 이제 수익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 명이서 방송하면 일단 뭐 우리 앵커는 재미없다고 막 재미는 없겠지만 이렇게 표시했잖아.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그렇죠. 재미도 있고 좋은 종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대복 대표님이 얼굴로 승부하신다고 하는데 재미가 있겠습니까? 예, 저희는 프로그램의 어떤 양질의 컨텐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대복 대표님께 한번 여쭤봤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속이 훤히 보이는 미국과 트럼프다. 속이 훤히 보이는 네. 미국과 트럼프다. 네. 이거 어떤 속이 트럼프의 속이 확 보였나요? 제가 그 협상이수를 봤다 그랬잖아요. 네. 100%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 또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일본을 불러서 문서화를 시켰죠.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네. 문서화를 시키고 나서 15%로 자동차 관세를 먼저 매겼습니다. 좀 속편하게 해줬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날에 그 일정 기간 내에 와가지고 45일 내에 뭐 와가지고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원할 때 그냥 와라고 어떤 그 큰 형님이 동네 꼬마 애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좀 하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정치적인 행보에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을 부유하게 하겠다라는 연간 5천억 달러의 관세가 들어올 거라고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의 배터리 합작 법인에 430명 그리고 한국인 300명여 명 정도 지금 구금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쉽게 해결을 잘 안 해줍니다 원래. 네. 쉽게 그냥 똑딱하고 해결해 줄 것 같았으면은 그렇게 데려가진 않았겠죠.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저는 뭐 오늘 지금이라도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다시 미국으로 나갔지만 우리나라에다가도 그런 걸 비슷한 것도 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에서 중국, 일본, 북한이 다 같이 모여서 중국, 북한, 러시아가 모여서 네. 지금 그 전승절 기념식을 봤죠. 그렇죠. 젤렌스키한테 그랬습니다. 회견을 열어서 젤렌스키한테 너 대통령이라도 안 하고 원래는 임기가 끝났습니다. 젤렌스키가. 근데 전쟁 중이기 때문에 계엄화 비슷하게 돼서 지금 대통령 수반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수반인 젤렌스키 모스크바로 와. 그럼 내가 만나줄게라고 했습니다.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건너뛰어서 내가 직접 이제 알아서 할 거라는 얘기를 에둘러서 한 것이죠. 선언한 것입니다. 중국과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이 급해졌죠. 거기다 대고 SNS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좀 친절하게 김정은과 푸틴에게 안부를 전해줘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말 그대로 뭐 친절하게라는 뜻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이런 뜻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속이 훤히 보이는 미국과 트럼프의 속이다 이걸 뭐 알 수 있다는 제 얘기를 왜 이렇게 드렸냐면 미국에서는 행태는 정해놓으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고 바깥에서 봐가지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상 뚜벅뚜벅 걸어가요. 던진 말을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얘기를 하던 자기네가 받기로 한 것보다 더 받으려고 하지 네네. 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 외교적인 사태까지 벌어지는 이런 그 상태에서 미국의 속은 보였고 네. 그러나 관세 쪽으로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완전히 기업가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고 외교는 몰라요. 근데 기업가는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미국의 그 마이너스 나고 있는 이런 그 빚을 좀 갚겠다. 네. 그리고 미국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엔 공장 지을 때 미국 국민들 써. 다 짓고 나서 물건 만들 때 미국 국민 써.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식민지화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미국이 패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까지 드는 뭐 제가 또 잡혀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미국이 좀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LG엔솔이 이렇게 크게 하락이 없었어요. 네. 결론은 잘 풀려 나갈 거라는 그런 그 시장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속이 훤히 보인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관세 때문이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미국의 행보들을 보면은 네. 뭐 속이 훤히 보인다라는 네. 평가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뭐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지금 하는 행위들을 봤었을 때는 역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듯한 네.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으로 지금 시장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자기는 취할 것은 다 취한다는 것인데 편안하게 걸어가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오늘 뭐 장중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시바 총리가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벌써 사임할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임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나는 이제 협상이 다 끝났으니 자리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뭐 정치적으로는 뭐 좀 이제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네네. 이제 비둘기파라고 이제 이시바 총리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다음 차기 총리에 오른 그 후보자들이 다 매파적인 성격이에요. 좀 강한 뭐 신사참배하고 네.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관계 또 일본에서 그 각서를 써줬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 일본은 정해놓은 건 다 할 거예요. 할 거지만 또 어떠한 얘기가 또 있을지 그 각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본 쪽에도 조금은 또 여지를 남겨놓은 게 있어요. 네. 뭐냐면 100% 미국에서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거니까 말하지 마, 투자는 내가 할 거야. 돈은 내가 내고 거기서 나오는 돈은 처음에 5대5로 나누지만 나눌 게 없어요, 사실. 투자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미국이 이민을 갈 때 투자 이민을 가게 되면 SOC 사업에다 투자를 하라 그래요. 그럼 그 비자를 받을 때 투자를 하게 되면 철도 뭐 이렇게 도저히 뭐 투자돼 가지고 회복이 될 수 없는 네, 그런 네. 쪽이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은 제로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몰아갈 것이고 차후에는 5대5도 아니라는 게 있어요. 대신 일본에서는 지급보증식으로 해서 가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 풍긴 그런 그 문서 내용이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일본도 얻을 건 얻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제 대비를 해서 우리가 좀 얻을 거 또 일틀에도 여지를 남겨놓고서는 일어나야 나중에 또 말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좀 있겠습니다. 큰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점으로서는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할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네. 섹터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라고 할까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 네. 그래서 좀 뭐 어떻게 되는지 추후를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업이 투자함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양면의 날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돼서 공장 짓는 걸 약간 중단한다. 네. 현대차에서도 미국에 출장 가는 것을 중단시킨다. 일단 당분간이라고 했는데 후자 쪽은 좀 피곤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영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걸림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공장이 늦게 지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큰 손해를 본다라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투자가 되는 것이고 투자가 확 돼가지고 돈을 다 써버리고 네. 이제 그 공장이 굴러가서 물건을 만들어 납품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일 때문에 지금 공장을 완벽하게 다 짓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미국 니네도 알잖아.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용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투자금이 들어가다 지금 딱 멈추게 되는 거죠.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게 과연 악재로만 작용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악재는 악재지만 네.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까라는 그런 좀 의구심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쪽은 지금 뭐 앞으로를 보더라도 뭐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미국만 단편적으로 놓고 보시는데 자동차 쪽은 계속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자동차 부품 업종도 또 몇몇 업종도 또 급등을 했고 네네. 그래서 그쪽 오늘 2차전 쪽이 강보합 정도 다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여파를 아직은 시장에서 느끼지 않고 있다. 이 돈의 논리 경제는요. 주식시장을 보면 바로 나와요.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주식과 연관해서 보면 이 주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야 이거 오히려 기회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돈의 흐름은 냉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좋을 것 같으면 먼저 하락을 했겠죠. 내일이라도 만약에 급락이 오면 반응을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권태민 대표의 오늘 시장 한 수를 저희가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대복 대표는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김대복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미안하다 돌아와. 미안하다. 네. 돌아. 미안타 돌아와.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가요? 누구에게 미안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지금 뭐 투자자나 뭐 지금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외국인들에게 예,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이제 뭐 이제 집 나간 이제 삼촌들을 돌아오려면 이제 청바지 고쳐놨으니까 빨리 와라. 아니면 맛있는 거 지나간 해놨으니까. 삼촌이 청바지를 고쳐놨다고 들어오라. 청바지 이제 좀 사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앙탈 부르다가 집을 나가면 보통은 이런 속담에 집 나간 며느리 전어로 전어로도 뭐 이런 마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청바지는 또 처음이면 어쨌든 네. 네. 무엇을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뭐지 원래 잘 됐던 일들을 이거 뭔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가 네네. 그 나갔던 것을 되돌려올 때 원상 복귀해 놨으니까 돌아와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그런 거예요. 6, 7월 달에 아주 강력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세법이 이거 증세를 부자 증세한다고 이걸 지금 딱 하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부자 증세가 실질적으로 안 되는 법안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라는 게 이게 100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이거 기준을 잡았던 게 연간으로 따져서 연 12월 30일 날 내가 안 갖고 있으면 이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거니까 네. 원래 이건 증세를 할 수 있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10억으로 한다 해서 시장을 쇼크를 주니까 외국인들이 싹 빠져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미안하다. 내가 이제 이거 수정할게. 이걸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이제 전날에 9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를 방문해서 얘기했던 게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참 아리숭숭하지만 지금 현재 뭐냐면 자본시장이라는 게 이제 자본시장의 꽃이라는 건 증권 아니겠습니까? 증권 이런 쪽에 우호적인 이런 정부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정부의 그 야당과 여당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이 오찬을 가졌댔는데 이게 끝날 때쯤 돼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 그 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겠다. 네. 뭐 얼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상향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발언을 하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만히 보다가 분봉상으로 쭉 떨어졌던 시장 흐름이 마지막에 쭉 들어왔거든요.
다만 이제 돌아와라 이렇게 뭐 우리가 준비했다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빨리 했으면 그냥 들어왔을 텐데 상당히 있다가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포지션이 좀 애매했단 말이에요. 타이밍 쪽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왜 아쉽냐면 외국인들이 한 2,500억 정도 사는데 문제는 코스닥을 팔고 선물도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그 원래 이 시장에 돌아오려면 선물과 현물이 같이 동시에 들어오거나 선물 포지션이 먼저 들어오는 이런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건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나 좀 더 못 믿겠는데 지켜보겠어. 예, 지켜보겠어. 예, 지금 현재 목요일 날 지금 현재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만기죠. 네.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좀 될라 그러니까 일본이 고가 치고 나오려고 하고 있고 중국이 다시 올라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이머징 마켓에 자금을 투자하는데 전부 다 올라오니까 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일본이 빠지고 중국이 빠질 때 한국의 비중을 좀 높이는 건 관계없는데 같이 올라오니까 분산이 되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의 문제죠. 미국에는 방금 전에 이제 권태민 대표가 잘 설명했듯이 트럼프가 우리나라 이렇게 노동자들을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아주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아주 범죄자 취급하는 이런 형태로 했는데 사실상 미국에는 아무런 답이 없고 한국만 전 세계 운운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아직까지 매듭이 안 풀어졌다, 다 풀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금리인데요. 네. 금리가 사실상 이제 그 100% 인하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이제 B컷으로 할 거냐, 네. 베이스 컷으로 할 스몰 것이냐인데 컷으로 할 것이냐. 이건 네. 기본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보험성보다는 침체성 컷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쇼크가 올 수도 있겠다. 우리가 뭔가 좀 조율해놨는데 미국이 잘 안 돼서 한 번 더 콱 누를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 좀 부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앞서 우리 권태민 대표는 좀 시장 글로벌적인 이야기에 중점을 맞춰주셨다면 우리 김대복 대표는 국내 시장에 대한 이슈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정부에서 어떤 언급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사라진 투심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정부의 이 정도 입김으로써 투심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제가 방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외국인이 좋아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외국인은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지켜보겠다 싶어 이런 한다. 얘기이고요. 좌우간 오늘 좋은 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오늘 시장이 8월 달에도 그랬어요. 8월 첫날에 급락했다가 주가가 일정 부분 올라왔댔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현상을 했는데 오늘도 9월 달에 첫날에 내렸댔는데 연속으로 오르면서 9월 고점을 오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8월 고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관건이고 이게 그 3,240선인데 지난번에는 8월 달에는 7월 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네. 오늘 만약 고점을 넘으면 새로운 시장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금 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나 금리 인하 이야기도 해주셨고 뭐 양도소득세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현 시점 어떤 대응 전략으로 시장을 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수가 3,240선을 넘으면 네. 공격적으로 가도 된다. 3,240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 20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 그 자리를 넘지 못하거나 살짝 넘었다가 떨어지면 일단 경계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요. 저는 근데 아랫단으로 지금 현재 저점이 나왔잖아요. 그게 네. 이제 7월달 저점과 8월달 저점과 9월달 저점이 높은 상태의 저점을 높이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는 아래로 떨어질 때는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은 너무 겁먹지 말고 밑으로 내릴 때 받고 위로 올라갈 때는 조금 관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3,240선을 넘게 되면 공격적으로 가도 좋다. 예, 공격적으로 이렇게 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격적으로 갈 때 그러면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가 탄생을 할까요? 아니면은 기존에 우리 조방원이 시장을 이끌었듯이
기존 섹터가 쭉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요새처럼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나요? 네, 지금은 이제 기존의 주도주와 조방원? 새로운 조방원과 새로운 주도주 예, 그것이 같이 나올 새로운 것 같아요. 섹터가 새로운 섹터가 같이 나올 것 같은데 지수를 올리는 거니까 저는 반도체. 반도체와 금융이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240선을 돌파해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반도체나 금융 쪽을 좀 예. 이용해서 보는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박종현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 만나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한 수, 우리 박종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노랑머리라고 노란? 하겠습니다. 노랑머리. 노란머리. 네네. 노란머리 외국인 뭐 이런 느낌, 검은머리 외국인이잖아요, 그거는. 자, 노란머리는 또 뭔가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 아. 네. 일단 지수는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네. 결정될 걸로 보여주고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정고점을 돌파하려면 일단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구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는 일단 외국인 수급, 그 종목들은 보시게 되면 거의 오늘 오른 종목군들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수혜 종목군들, 뭐 제약바이오, 신재생 그리고 관련해서 건설주도 뭐 중소형 종목군들도 올라왔고 증권주도 이렇게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금리 인하를 대비 컷 0.25% 미금리 인하를 하는지에 따라서 또 B컷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좀 결정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고용지표가 일단 발표가 된 다음부터 B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베이비컷 정도에 되는 금리 인하가 나와야지 시장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말 그대로 올해도 0.5% 이상 B컷에 일단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단이 기존 PBR, 선행 PBR로 보시게 되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인가요? 네, 코스피 네. 차트인데요. 상단이 1.1배, 3,285포인트 부근에서 좀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왔는데 PBR 1.0배가 일단 3,1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제가 추세선을 좀 그어놨는데요. 아까 지금 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고점이 3,250포인트, 추세 저항선이 3,250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다음 주죠. 다음 주 일단 베이비컷이 된다. 0.25%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는 형태로 된다. 그럼 이 3,250포인트를 외국인 수급과 함께 돌파하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돌파할 기대감이 있으시다는 거죠? 일단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일단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를 0.2%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3,250포인트를 정말 돌파할 수 있는가를 그때 확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제가 또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단 10년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 미 시장도 그렇고 네, 이 표인가요? 네, 월 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요게 S&P 500하고 코스피 평균 수익률인데요. 아, 저는 2020년부터 25년 현재까지의 월평 8월의 수익률인 건가요? 8월 달, 9월 달, 10월 달이 아. 일단 다음 도표에도 나올 텐데 평균 수익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으로 데이터상으로도 평균적으로도 좀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응할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 시장도 국내 시장도 오른다면 그런 부분이 실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세론으로 좀 자극할 수도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좀 매매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이게 외국인 시총 대비 순매수 비중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외국인 비중이 높은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코스피 기준으로 3,250포인트를 외국인이 그 부근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내려온다 하면 저는 그래도 조종신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펀더멘털 기준으로 박스권 하단 PBR 1.0배는 어쨌든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폭 개정과 무관하게 조종신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 상단 영역은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보고서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고 지금 현재 주도주가 뭐 아시다시피 조선과 조선 기자재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의 수혜주는 다음 주 금리 인하 전까지는 그래도 순환하면서 좀 강세 형성이 나올 걸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대표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변곡점인 지금 시장의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네, 맞습니다. 해석하시는 걸까요? 네.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해칭은 ETF로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시장의 리스크는 해칭을 하고 금리나 어쨌든 수혜 섹터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추후 금리 인하가 발표 이후에 네.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체크한 다음에 그때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좋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네. 이제 두 분이 하신 말 중에 네. 다 좀 이 교집합이 되는 건데 김대국 대표님은 조금 전에 양도세 관련해서 네. 50억, 10억을 다시 좀 올리겠다, 상향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말씀드렸고 지금 박정희 대표님께서는 9월달, 9월달이 좀 안 좋았거든요, 계속. 네, 네. 8월달이. 해마다 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양도세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포트 조정에 들어가서 연말까지 돈을 본국에 송금하는 네. 그런 그 포트 재조정 기간도 되지만 양도세 50억을 10억으로 줄이잖아요. 그럼 예전에 10억이었을 때도 거래량이 없는 개별주들은 9월부터 떨어져요. 팔아야 돼요. 그때부터 팔아내기 시작하면 한 종목에 시가총액 1,000억짜리 예를 들어서 만약 10억을 가지고 있다. 두세 명만 팔아 제껴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눌려줄 수밖에 없죠. 물론 뭐 그런 개별주들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래요.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아까 김대국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좋다 해도 돈을 지갑을 안 엽니다. 네, 절대. 네. 근데 피부로 느껴서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또 잘 안 닫아요. 그래요. 지금 지금 겨우 열린 지갑을 닫히게 지금 조금씩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 대표님 말씀하신 9월 달에 좀 안 좋았다는 거 이런 거는 항상 그 통계학적으로 나온 것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뭐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항상 현금 30% 이상. 네, 그 얘기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슈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또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미래 먹거리, 날개, 큰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인데 먼저 미래 먹거리. 우리 권태민 대표가 준비한 이슈의 키워드인데요. 김대부 대표님. 예. 미래 먹거리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거 미래 지금 먹거리인데 우리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가 그럼 갈 만한 게 정부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이 아,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만드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뜻 같아요. 좋습니다. 오, 말씀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박종현 대표님 미래 먹거리 어떤 내용일까요? 먹는 것 같습니다. 식품.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김장김치 이렇게 써놓으셨죠. 글쎄요, 미래 먹거리 과연 어떤 이슈의 키워드로 자리를 잡았는지 키워드 속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K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선언했죠. 내년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처음으로 1조 원 이상 확대 편성하면서 바이오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와 심사기간 단축, 바이오 시밀러 활성화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예산은 늘리고 규제는 줄인 전방위적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외인의 자금은 K바이오 쪽으로 유입됐고요. 알테오젠이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 확장이 맞물리면서 산업 활성화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바이오 섹터. 우리 시장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섹터는 바로 바이오입니다.
네, 권태민 대표가 준비한 섹터, 눈여겨봐야 될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요즘 보면 좋은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요. 네네. 일단 바이오의 어떤 학회들이 준비가 네. 되어 있고 정부 정책에서 바이오에 대한 지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이오를 차세대 먹거리로 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금리나 최대 수혜주가 바이오다 해갖고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져야 되는데 어떤 쪽을 좀 보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뭐 바이오가 차지하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개 기업 중에 12개 기업이 바이오다. 네. 이 시가총 상위 중에 코스닥에서 코스닥을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개인들 마음 달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주식쟁이로서 저는 항상 주식에만 좋게 해주시면 모든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요. 지난 주말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관련해서 알테오젠 관련은 아닙니다. 머크사가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 머크사가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너네 특허가 너무 광범위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인정해 줄 수가 없어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알테오젠의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비슷한 기술이 있는 할로자임한테 알테오젠이 건 게 아니라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 건 것도 아니고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에 건 것도 아니고 머크가 저희 할로자임에 걸은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메이저 제약사가 소송을 걸 경우에 중소형 제약사들이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힘의 논리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검토하고 소송을 걸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할로자임의 특허 80여 건이 취소가 됐고요. 답변서를 제출을 안 했어요, 아예. 결론적으로는 머크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이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마탱이 노릇을 해준다. 그 다음에 굳이 코스닥이 아니더라도 뭐 오늘 유한양이 괜찮았고요. 최근에 올릭스 괜찮았고요. 에이비얼바이오가 좀 올랐다가 잠깐 눌려지고 있지만 이런 제약바이오들이 한 단계 레벨업식이 조금씩 돼가고 있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앞에서 MC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아마케라든가 기타 바이오 학회들이 많이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K바이오가 나가서 사실은 계약을 따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알테오젠만 하더라도 벌써 6월 달에 기술 물질에 대한 것을 한 10개 업체가 물질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를 그네들이 자기네 연구소에서 다 파악을 해봅니다. 이게 만약에 약효가 있는 것인가 좋을 것이 돈이 될까 이거를 다 검토를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9월 달이잖아요. 네. 저는 항상 9월 달을 잘 봐야 된다고 했는데 특이하게 머크사에서 키트로다 관련돼서 특허가 미국 FDA에서 승인 받는 게 9월 20 며칠 되고요. 그러면 10월부터 이제 키트로다 S 제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알테오젠의 기술을 적용한. 이게 다 탁탁탁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특이성이 어떤 업체에서 라이센싱하고 기술 수출하게 되면 그 무리들이 같이 좀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라이센싱 아웃을 눈앞에 둔 회사라든지 그 중에서도 수출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겠다. 많이 가는 종목은 정말 말도 안 되게 20조 30조를 가고 지금 좀 기다리고 있던 회사들은 약간 떴다가 남고 이런 모습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바이오 섹터 뭐 이런 쪽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일단 기술력이 확인됐습니다. 향후 실적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알테오젠이나 올릭스의 기사들 같은 걸 보시면 에이비얼바이오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난 주말에 나왔어요. 이 알테오젠 관련된 게요. 머크 관련된 게. 그래서 한번 보신다면은 바이오 쪽은 계속 좀 눈여겨봐야 돼. 특히 돈이 되는 바이오들 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일단 개별 종목세로 좀 센 종목들은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안 움직이는 종목은 여전히 못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권태민 대표님 그러면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권태민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바이오 섹터는 어느 쪽인지를 콕 집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보면 뭐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바이오에서 바이오 업종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가 뭐냐 물어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비만 치료제. 네네. 가 좀 뜨겁고 CDMO도 뭐 여전히 좀 센 쪽은 세지고 또 ADC 쪽도 네. 학회가 있기 때문에 강한데 권태민 대표가 어느 쪽을 보고 계신지가 가장 궁금해요. 이게 앞서 좀 다양한 쪽을 말씀하셔서 저는 최경림 씨가 네. 거의
전문가 이상의 수준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CDMO 막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광범위해서 분명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아, 그 어느 쪽을 가지? 대장만 그냥 쫓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방송 끝나고 나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해온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아니에요. 좀- 공격은요. 제가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편이시잖아요. 그럼요. 항상. 저는 시청자 여러분 편이죠. 그러니까 완전 거의 1000% 1000%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그런 CDMO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네. 기술 수출이다. 기술 라이센싱 수출이다. 아웃을 아. 한 회사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해서 속된 말로 한미화품처럼 다시 돌려받으면 안 좋겠지만 기술력이 확인돼 가지고 만약에 제품이 나와서 로얄티까지 받는다. 만약에 알테오젠이 최근 9월달에 10월달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건 K바이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사실. 이건 이 기술이 없으면 세계 1위 항암제 키트로다가 40조씩 막 이렇게 파는데 네. 우리나라 기술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특허가 연장이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수익이 지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K바이오는 정말 그 문화산업으로 시작이 됐지만 음식료로 갔지만 K바이오 이런 K 기술들은 계속해서 그중에 K바이오는 꼭 봐야 되고 라이센싱 아웃하는 회사들을 꼭 봐야 된다. 기술력. 네. 제가 몇 년 전부터 알테오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권태호젠 권태호젠,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섹터는 바이오인데요. 자, 우리 김대복, 박종현 두 분의 의견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그 어떤 섹터보다 지금 꼭 봐야 되는 섹터다 생각된다면 O, 아니다,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어떤 추이를 좀 확인한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혹은 기타 의견 X입니다. 하나, 둘, 셋. 지금 꼭 봐야 되는 섹터다. 자, 그럼 김대복 대표님,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에서 어느 쪽을 김대복 대표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트렌드는 비만이죠. 비만. 예, 왜냐하면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비만 당뇨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메시라는데 간암 치료제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비만이 가장 핵심이고 그다음에 권태민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원천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했던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종현 대표도 이 바이오라는 업종 안에 어떤 섹터를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쪽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일단 비만 치료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비만 치료제 외에 하반기 학회가 있거나 결국에는 지금 하반기로 가고 내년 연초가 될수록 저는 지금 현재 금리 인하 모멘텀으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또 정책 모멘텀이 또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하반기가 내년 초. 그러면 정책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나 이런 부분이 또 같이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해서 좀 저가 매수를 하면 좀 유효하지 않을까 봅니다. 학회에 대한 이슈, 그럼 ADC 쪽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그렇죠. 있겠다. 면역항암제나 그렇죠? 뭐 JP 면역항암제. 모건 헬스케어 좀 긴 항목으로 네. 비만 치료제는 너무 고점이라 많이 저는 올라왔을 때. 매매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권태민 대표의 내 마음 속에 현 시점 바라봐야 되는 섹터 바이오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날개와 큰손입니다. 날개는 우리 김대복 대표가 선택하신 키워드인데요. 우리 박종현 대표, 날개 어떤 얘기일까요? 웬만한 날개가 김대복 대표 띄우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수급이랑 관련된 건가요? 아, 수급.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권태민 대표님 날개 뭐가 있을까요? 왜 날개라고 하는데 이카루스가 생각나죠? 이카루스의 날개. 그건 아닌 것 같고 날개 좀 올라간다. 뭐 날개 그런 느낌? 달린다. 뭐 이런 뭔가 뜻 뜨는 아닐까요? 느낌. 예, 뜨는 느낌. 우리 예. 섹터에 그럴 만한 이슈, 날개에 대한 이슈가 과연 뭐가 있을지 저희 키워드 이슈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와 더불어 단기 상승 부담이 다소 해소되면서 상승 날개를 펼친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증권 섹터입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기존 10억 원 보유 시 과세였던 방안을 철회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 이후 증시 급락과 투자자 반발이 이어진 데 따른 변화입니다.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없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정부가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증권 섹터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증권 섹터 날개를 펼치고 계속해서 훨훨 날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 키워드 날개에 대한 섹터는 바로 증권입니다. 네, 증권 섹터에 대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가 준비해 주셨는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가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철회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튼 듯한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같이 나온 게 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는데 어찌나 정부의 어떤 취지는 재테크는 금융 쪽에서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쭉 이어지는 듯한 뭐 그런 모습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박을 좀 더 강하게 해주는 듯한, 좀 더 드라이브를 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날개, 그럼으로써 금융주를 봐야 된다. 어떤 내용일까요? 글쎄 일단은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100% 정도 하는데 이것을 뭐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금리를 인하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을 푼다는 얘기고 돈을 푼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를 만드는 것이고 유동성 장세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이제 거래를 많이 시키는 브로커리지를 활성화하는 이런 거니까 증권에게는 가장 좋은 이런 답이 될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시장 육성법을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게 이게 세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자본시장법도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수혜는 증권주라고 보고요. 작가님이 날개라고 했잖아요. 네. 아, 작가님이 하신 건가요? 대표님이 그렇죠. 직접 정했다고 들었는데. 그 날개라는 거 뭐 일어나라 아이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증권주가 상당히 그 강력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네. 6월 달에 KRX 증권이 800포인트에서 지금은 1,500포인트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다가 1,300 떨어졌거든요.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차트를 보이면 증권 차트, KRX 차트를 보면 지금 이 노란색 국면이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증시가 활성화됐던 이런 자리에 근데 이 차트가 뭔가요? KRX KRX 증권, 네. 증권입니다. 증권 섹터예요. 네. 이렇게 강력하게 올랐던 이 흐름이 이 세법 개정에 어쩌고 하면서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왔는데 60일 2편까지 깨지고 내려왔어요. 이제 21선이 살짝 도는 이런 자리에 왔으니까 아 이거 좀 날개 달고 다시 세법과 함께 올라갈 이런 채비를 갖추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진위 여부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우리가 직전에 3,240선을 넘어가는 이런 자리가 만약에 외국인의 수급으로 의해서 든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증권주에게도 활성화가 될 것 같아 그렇게 보고요. 상승의 부담감을 많이 해소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부담이 없는 이런 자리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주가가 만약에 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부담 없이 편안하게 담아도 될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 증권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금 접근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법 개정이나 세법 이쪽에서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보는 섹터가 지주사들도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주사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주사 대 금융주 요번에 어떤 투심이 다시 살아 돌아오고 세법에 대한 이야기가 확정이 되고 한다면은 지주사보다는 금융 쪽이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까요? 상법의 이런 흐름으로 보면 상법은 그 이번에 더 센 상법에서 나오는 것은 집중 투자, 집중 투표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사주 매각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지주사에 유리한 이런 거지만 자본시장 전체를 활성화하는 이런 쪽에서는 증권사 안에도 자사주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하고 증시가 활성화된다는 거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증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증시의 저변 인구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증권주에게 좋은 그래요. 이런 흐름이 될 거고 금리를 인하할 때 나쁜 데는 오히려 예대 마진이 떨어지는 금리에 대한 예대 마진이 떨어지는 금융, 은행 쪽이 조금 약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증권주도 몇 종목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많습니다. 네. 우리 김대북 대표만의 증권주를 선택하신 옥석 가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본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가면 네. 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영업망이 가장 잘 돼 있는 회사, 네.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뭐 이런 쪽이 대표적인 거고 영업망이 잘 돼 있는. 예, 영업망이 이제 브로커리지가 영업 이익을 많이 내는데 그런 흐름이고 해외 투자도 이 두 회사 그리고 여기에다가 삼성까지 포함시키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소각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다른 거 신영증권이나 부국증권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좋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들을 해서 잠시 후에 저희 종목 공개해 주시잖아요. 예. 그때 증권주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으세요? 예. 그러면 현 시점 김대복 대표가 보시기에 가장 이 종목이랑 가장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가격 부담이 있는 부국증권이 가격 부담이 있고요. 가격 부담 없는 건 미래에셋증권이다. 가격 부담이 있는 부국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차이가 뭔가요? 차이는 예, 미래에셋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사주도 많이 있지만 영업망에 대해서 가격 조율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오른 게 별로 없어요. 네. 지금 2만 원 밑에 있는 이런 자리이고 부국증권은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상법 개정하면서 그래서 좀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대복 대표는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나요? 당연히 저는 싼 거 사죠. 미래에셋으로. 예. 좋습니다. 그럼 저희도 미래에셋을 예. 원픽으로 선택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태민, 박종현 두 분은 과연 이 증권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증권주 현 시점 가격적 매력도 있고 해서 현 시점에 딱 보기 알맞는 섹터다 생각하신다면 O, 아니다. 그의 기타 다른 의견이 있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중간인데. 저도. 중간. 고민을 지금 이렇게 하시죠. 중간에 의견을 들을 테니까 OX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O. 두 분 제일 형님이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O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그게 자, 아니고 먼저 예. 우리 박종현 대표의 의견부터 중립입니다. 중간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무엇과 무엇의 중간인가요? 일단은 앞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고점까지 부근까지는 우리가 매매 관점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는 좀 지켜볼 의문이 필요가 생긴다. 있다. 예, 의문이 생긴다.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로 보게 되면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근데 차라리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앞서 설명한 미래에셋증권하고 부국증권은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증권 업종들도 선별적으로 좀 움직일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25일 날 국회 본회의 때 자사주 소각이나 그렇게 연동되는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 말씀인즉슨 좀 더 지켜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근데 지금도 매수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좋습니다. 권태민 대표도 중립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여기 김대북 대표님의 실력으로 본다면 O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지난번에 그 로보티즈라고 네. 급락이 온 자리에서 이거 간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가더라고요. 근데 강심장이 아니면 그거 못해요. 그리고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하는 부분인데 정말 뭐 원래 잘하시지만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보고 있어요. 상법 개정과 양도세 관련돼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시장이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지켜지는 과정에서 무조건 옵니다. 근데 시장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떨어지면 이 증권주가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래요. 증권주가 떨어지면 시장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금융주와 앞서서 말씀하신 반도체주가 같이 못 가면 이 두 쌍두마차만 가도 주가는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못 가고 조금 떨어진다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래요. 그래서 좀 횡보하는 경우에는 아니고 근데 개인적으로 실력을 보면 이거 뭐 방송 나서 그냥 드린 말이 아니고 실력으로 본다면 이런 촉으로 본다면 김 대표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O 쪽에 좀 더 기울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강심장. 김 대표님 강심장이시죠? 강심장. 키워드 자체도 날개로 딱 달아주셨는데. 인물로 승부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강심장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른 분들 같았으면 그런 말씀 못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대북 대표의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내 마음속의 섹터 증권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탑픽 종목은 미래에셋 증권을 좀 유념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다음 키워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큰 손입니다. 이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권태민 대표님, 큰 손 무슨 얘기일까요? 최기훈 대표. 최기훈 대표 얘기예요. 저의 손, 네. 예, 손 크지요. 큰 손. 김대북 대표님 기대하겠습니다. 큰 손 무슨 얘기일까요? 큰 손은 5대잖아요. 일본어로. 예, 5대. 네, 네. 그게 5대인데 네. 이건 뭐 외국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억지스럽긴 합니다. 지금 꾸역꾸역 예, 키워드 과연 어떤 이슈를 품고 있는 키워드인지 큰 손을 품고 있는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큰손 6허가 돌아옵니다.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유통업계 전반에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K-뷰티가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힙니다. 롯데 면세점은 연내 K-뷰티관을 신설할 예정이고 화장품 로드샵들은 프로모션을 강화하며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다만 내수 활력 기대감과 함께 불법 체류나 범죄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큰 손의 섹터는 바로 K-뷰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K-뷰티가 우리 박종현 대표가 선택한 섹터입니다. K-뷰티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부터 여쭤보고 그리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오는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간 대한민국을 전역 여행할 수 있는 중국에 이어서 국내도 이런 부분이 일단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9월 말부터 이런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지금 오늘도 좀 그런 종목군들이 일부 좀 강세 현상이 나왔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금리 인하 전까지는 금리 인하 수혜 종목군들이 좀 강세 현상이 나올 수 있으나 금리 인상 이후 중순 이후죠. 9월 중순 이후에 이런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런 그리고 추후 11월 달에 있는 에이펙이랑 연동해서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내년 6월 2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이런 정책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향후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적 종목군들이 굉장히 관세의 영향으로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향후 우리가 실적이나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추후 이 금융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가 전개가 되는데 내년까지 이렇게 실적 개선과 실적 성장을 좀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섹터 중에 이런 중국 관련 한알령 해제에 관련된 종목군들 좀 다시 밑단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 종목군도 있고요. 아직도 안 간 종목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변동성 지수 조정 시 이럴 때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박종현 대표는 일단 에이펙에 대한 기대감, 네네. 그렇죠.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런 기대감 그리고 중국인 3인 이상 무비자 입국에 네네. 대한 어떤 그 효과 이럼으로써 K-뷰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어쨌든 중국 소비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 소비주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네네. K-뷰티, 뭐 항공, 호텔, 카지노 뭐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K-뷰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K-뷰티 중에 저는 미용기기 쪽 미용기기 이쪽을 쪽?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보다 미용기기. 화장품들도 지금 박스 하단에 내려와서 매수하기 좋지만 그리고 가장 실적 베이스로 좀 펀더멘털상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미용기기 이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박종현 대표 의견 들어봤는데 두 분의 의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중국 소비주 중에서 우리 박종현 대표는 미용기기를 최우선으로 놓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나 또한 미용기기가 최우선이다. 오, 아니다. 나는 중국 소비주 중에서 다른 쪽 섹터가 좀 더 괜찮은 것 같다. 혹은 기타 의견은 전부 다 X입니다. 이번에 X가 나올 확률이 좀 있을 것도 같고요. 자, 우리 김대복, 권태민 두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미용기기. 그리고 권태민 대표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용기기 쪽을 권태민 대표가
전태민 대표 제일 낫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제 옆에 만약에 김파마가 있었다면, 그렇죠. 김파마. 예, 김영도 대표가 있었다면 파마리스치를 얘기할 텐데 APR. APR. 제가 이거 뭐 아시죠? 네네. 9만 원대부터 네. 또 7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이 APR의 지금 약진, 그러니까 지금 오늘 8조 3천억 넘었거든요. 네. 파마리스치가 7조. 그리고 좀 덧붙여 얘기한다면 달바글로벌이 2조. 그렇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 네. APR과 파마리서치의 차이는, APR을 기준으로 본다면 파마리서치가 비싸고 달바는 싸고, 파마리서치 기준으로 본다면 APR이 싸고 달바가 싸고, 달바 글로벌로 본다면 둘 다 너무 비싸요. 네. 이제 영업이익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지금 1등으로 치고 나가는 1, 2등주가 APR과 파마리서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준을 위로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화장품 업체 미스트 관련된 그 달바도 따라가야 되지만 돈 버는 걸로 따져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 클럽에서는 APR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위 업체 뭐 아모레퍼시픽을 뭐 어쩌다 뭐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좀 구시대적인 얘기고요. 돈 버는 쪽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뭐 K-팝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팔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거에 있어서 이 사이즈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APR 쪽을 저는 이제 보는데 피부 미용기가 좋다는 얘기고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왜 시진핑이 꼭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꼭 온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고요? 예. 다음 그래도 주최국이 중국인데 예. 안 온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뉴스를 보고서 확신했어요. 저 오늘 뉴스 몰라요. 어젯밤인가 오늘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참여를 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쓱 나왔어요. 네. 옵니다. 예. 그래요. 아니, 뭐 시진핑은 시진핑 주석 올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을 네. 꼭 만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PR 말씀해 주셨고요. 김대북 대표 또한 미용기기 쪽에 관심이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리주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미용 관광을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용 기기들이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지난 주말부터 미용 기기 쪽에 스킨 부스터의 대표라고 하는 알라비엔 E2O를 만드는 LNC 바이오가 그래요. 상한가 오늘 26% 거의 이런 쪽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용은 지금 현재 미용 관광을 중국 사람도 하고 미국 사람도 하면 미용 기기가 좋죠. 근데 좋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건 별로 재미없다. 좋습니다. 박종현 대표님, 네.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에 미용기기가 포함되어 있나요? 미용기기는 공개 방송에 좀 준비를 했고요. 공개 방송에서. 네, 관련된 한알력 관련된 수혜 종목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잠시 후나 공개 방송 때 네네. 종목을 여쭤보냐고 지금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별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권태민 대표님은 오늘의 종목은 어떤 기준에 놓고 선택을 하셨을까요? 현재 실적과 더 기대되는 향후 실적. 실적과 실적. 예. 실적과 실적. 그래요. 실적에 최우선 놓고 보셨다. 이어서 우리 김대북 대표님은 어느 쪽에 선별 기준을 놓고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실적과 거래량을 놓고 한 종목을 봤고 한 종목은 이슈하고 거래량을 봤습니다. 한 종목은 실적과 거래량, 한 종목은 실적과 이슈. 이슈와 거래량. 이슈와 거래량. 거래량. 알겠습니다. 이슈와 거래량. 거래량은 김대북 대표에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에너지원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박종현 대표는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거래 대금하고 수급을 봤습니다. 거래 대금과 수급. 네네. 좋습니다. 과연 세 분 어떤 종목들로 준비를 해 주셨는지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권태민 대표는 실적 그리고 또 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면서 종목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알테오젠을 역시 선택을 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가 45만 원대, 오늘 장중 48만 9천 원, 종가 47만 8천 원. 한 주간에 거의 5에서 7% 올랐고요. 선정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말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참고적으로 우리 클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방송에서 얘기한 이후에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근에요. 올해 들어서 머크와 소송 중이던 할로자임이 특허 관련해서 머크가 승리했다.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에 이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메이저 제약사가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이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메이저들이 알테오젠에 줄을 섰다는 얘기죠. 리스크 해소로 추가 기술 수출이 기대가 됩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된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지금 이대주주 형인우 대표가 카카오의 그 처남이라고 하죠. 회사를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결과론적으로는 내년이 아주 약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박순재 대표가 얘기를 했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향후에 앞에서 그 물질을 6월 달에 10여 군데서 가져갔다 그랬고, 박순재 대표가 1, 2년에 한두 개씩 기술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개의 회사가 물질을 가져갔다는 것은 3개월 동안 보고 이 기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번에 할로자임과에 대한 머크의 소송도 할로자임이 포기를 했다. 그렇다면 알테오젠 원래 기술이 원래 틀리거든요. 괜히 엮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거기다 알테오젠은 최근에 그 맥쿼리 증권 그리고 CLSA 이런 데서 목표가가 상당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엄민용 신한투자증권의 그 연구원도 오늘 리포트에서 73만 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걸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매물벽이 없어요. 거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번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네. 이런 모습이 나와서 주가가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저는 최규님 씨한테 계속 여쭤보고 있죠. 우상향입니다, 이거. 예. 무조건. 벌써 질문 나오기 전에 보고 계시네요. 결론적으로는 이 알테오젠은 계속 괜찮은 모습이다. 그래서 1차 목표가가 70만 원으로 저는 좀 상향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60만 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슈팅이 나온 다음에 기술적 분석상 1차 목표가는 70만 원을 좀 상향을 하고 2차 목표가는 여태까지 다른 데서 제시하지 않았던 100만 원을 제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39만 원으로 상향을 하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에 나와서 10만 원대에 있을 때 저는 30만 원을 얘기했고요. 20만 원대에 있을 때 50만 원을 얘기했고요. 지금 현재 70만 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가장 먼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0만 원 제시를 했었고 증권사에서 73만 원, 80만 원 이런 목표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저는 100만 원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기술이 없으면 향후에 메이저들의 그 제약바이오 쪽에, 그러니까 메이저들의 약들이 만기가 이제 그 특허 만기가 돌아올 때 다른 그 바이오 시밀러들이 복제약을 다 내게 되는데 여기서 기술을 약간 변형해 가지고 기간을 5년, 10년 늘리게 되면 최하 5년씩 늘리게 되면 5년 동안 그 약 특허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은 정말로 좀 꼭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좋습니다. 쭉 가져갈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첫 번째 종목 알테오젠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김대복 대표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대복 대표는 이슈와 거래량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실적과 거래량, 이슈와 거래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김대복 대표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김대복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요, LNK 바이오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 LNK 바이오는 이제 실적과 거래량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이 종목은 이제 원래 그 척추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척추, 인공 척추를 만드는 회사인데 요즘 최근에 이제 고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척추 부분에서는 이제 메이저급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메이저가 누구인지는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사실상 금년도에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 이 메이저급하고 이제 실적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내년도 쪽에서는 최소한 이제 예상되는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자체는 45억 정도로 신장세를 가져오는데 이게 이제 최소 단위이고 최대 단위는 매출액 한 700억 정도까지 보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주가들이 움직임에서 항상 이제 느리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거래가 이슈가 되면서 터졌다 이렇게 봅니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최근에 이제 거래가 전날에 이제 그 5만 주씩 거래되던 게 지금 20만 주대, 오늘 200만 주대 거래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한 거래가 5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물량이 지금 현재 바뀌었기 때문에 손바뀜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근에 4개월, 5개월 이 앞에 있는 물량까지 다 먹었다. 그러면 지금 이 물량이 털려 나가지 않으면 위로의 변화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지니가는 네. 9,000원 전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00원 하고 목표는 12,000원, 손절은 7,7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북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LNK 바이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종현 대표의 또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박종현 대표는 거래대금과 수급을 중요시 여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별 기준으로 넣었다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뭐 글로벌 텍스프리는 뭐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일단 사후 면세점, 내국세 이런 환급 대행을 해주는 기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군들을 좋아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화장품 제조 판매업도 하고요. 웹툰 플랫폼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증가할 시 지금 텍스 리펀드라고 해서 세금 환급에 대한 이런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이 일단 증가되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프랑스와 싱가포르 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급증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외국인 성형 부가세 이슈가 12월 달에 종료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개파락을 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개파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5일선 다중 바닥을 만들면서 바닥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연기금 수급도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상반기는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 좀 집중을 했다면 하반기는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좋은 사람들 가지고 우리가 바닥을 돌파한 포지션에서 이렇게 개파락했던 갭을 메꾸는 공간은 우리가 공략을 했다면 글로벌 텍스프리는 시장이 조정 왔을 때 이 박스 하단에서 좀 모아가면서 이 갭을 메우는 구간까지 대응을 하시는 거 스윙 투자가 좀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이 들어서요. 목표가로 이 갭을 메꾸는 자리 6,85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7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텍스프리 우리 박종현 대표의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이어서 권태민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권태민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부터 좀 스피드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64,700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7만 원을 찍고 69,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한 6에서 8% 상승이 나왔고요. 외국인들이 7월 달에 15%에서 7월 1일 날, 8월 말일 날에 25%, 10%의 지분이 늘어났습니다.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뭐 리포트가 많이 나왔고요. 오늘 종목 뉴스 보시면 다 나오게 되는데 세 증권사 하나는 79,000원, 하나는 81,000원, 또 하나 81,000원. 복수의 증권사에서 매수천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진입가는 현재가에서 한 1,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가 좋겠고요.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옆으로 횡보하다가 위로 솟구치는 모습, 매물백이 없고요. 주봉상으로도 없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슈팅이 나오게 되면 1차 목표가는 지난번에 7만 원 지지했는데 8만 원을 지지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10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5만 5천 원 상향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표가를 7만 원을 제시한 데가 별로 없었고 2차 목표가 10만 원 제시한 데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이제 8만 1천 원을 제시드린 거 보니까 아마 증권사들도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권태민 대표 두 번째 종목 이스페타시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대복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김대복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TXR 로보틱스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TSR 로보틱스는 이슈하고 거래량으로 가지고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이제 우리 불법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쪽에서도 공장 자동화가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보였고요. 노란봉투법이 나오면서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이 회사는 물류 자동화 토탈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힐소터 이쪽에서는 점유율 1위인데 힐소터라는 것이 뭐냐 하면 송장에 붙은 바코드를 딱 인식해서 이 바코드가 배송 지역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어떤 자동 설비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쿠팡에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현재 그 가격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17,000원 전후에서 진입하고 위로는 목표치는 22,000원, 손절 라인은 15,000원으로 짧게 가져가는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김대복 대표의 두 번째 종목 TXR 로보틱스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박종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박종현 대표 두 번째 종목은요. 우리기술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리기술도 동일하게 어떤 모멘텀이 SOC하고 해상풍력,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원자력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동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저번 주에 관련된 정책 지수사를 추천드렸듯이 조정 시에도 매수를 해도 다음 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구간 3,400원 부근에서 박스권 하단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상단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동사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이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동사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원자력과 풍력에 대한 두 가지 형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한번 기술적 분석을 드리면은 동사도 동일하게 지금 연계긴 수급과 기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지금 보시면 전고점까지 일단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들어서 네. 목표가를 4,700원, 손절가를 3,700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종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 우리기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세 분이 말씀하신 종목들 빠르게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세 파트너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권태민 파트너의 탑픽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70만 원, 손절가 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수페타시스인데요. 매수가는 역시 현재가고요.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5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대복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LNK 바이오인데요. 매수가는 9천 원 전후,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7,700원입니다. 이어서
이어서 TXR 로보틱스 자리했습니다. 매수가 17,000원 전후,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15,000원입니다. 마지막은 박종현 파트너의 탑픽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매수가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6,850원, 손절가 4,7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 우리기술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 4,700원, 손절가 3,700원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탑픽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네, 진짜 주식사안부 수익과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소개를 도와드렸는데 저희 잠시 후에 비하인드 머니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 정책주는 아니죠. 정책에 관련된 이 북극 항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또 준비했다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재밌게 준비했으니까 저희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세 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권태민 대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맞나요? 네, 지금 방송을 바로 열어놓고 왔습니다. 네, 지금 바로 지금. 입장해 주시고 내일 오전에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10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한국지 TV에 와운에서 계신 분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10명께 제가 선물 준비해놨고요. 네네.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장중 내내 장 끝날 때까지 공개 방송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오전 들어오시면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대복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신가요? 예, 지금 바로 네, 입장이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마찬가지 10초 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하겠고요. 금리 인하 때 진짜 수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나 진짜 수혜주 말씀해 주신다고 하고요. 자, 우리 박종현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네, 10시 30분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네. 베이비컷과 빅컷에 따른 이런 매수할, 조정시 매수할 종목, 그리고 지금 하반기 상위 1% 투자 가이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무료로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있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비하인드 머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극 항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이야기. 비하인드 머니. 네, 오늘도 주제 공개에 앞서서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얼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얼음이 단순히 빙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데 재미있는 스토리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후변화가 100년만 빨리 왔다면 네. 타이타닉은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주 흥미로운 네. 과정이죠. 1912년에 타이타닉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향하다가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을 했는데요. 네. 만약에 그때 북극 항로가 지금처럼 열려 있었다면 타이타닉은 북극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당시엔 북극이 얼음으로 꽉 차 있어서 저 빨간 선 북대서양 항로를 택했다가 당시에 떠내려온 얼음에 부딪혀서 비극을 맞은 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100년 전에는 얼음 때문에 막혔던 길이 지금은 열리고 있으니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상상으로 출발을 해봤는데 얼음과 관련된 오늘의 주제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가 뭔가요? 북극 항로는요, 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해상 루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이에서 로테르담까지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 한 달 이상 걸리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열흘 이상 단축이 됩니다. 네, 시간과 연료를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루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배들이 많이 다니고 있나요? 아직은 초기 네.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북극 항로 물동량은 약 3,800만 톤에 네. 불과했고요. 같은 해 수에즈 운하는 15억 톤을 넘겼으니까 아직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좀 크고 있습니다. 격차가 큰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기후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정호 씨, 북극 항로랑 우리나라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네.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조선업에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과거에 여러 LNG 관련 프로젝트 선박을 개조했고요. 세계적으로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뿐입니다. 네, 한국의 기술력이 북극 항로랑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정부 차원의 준비도 있을까요? 네, 해양수산부가 네. 북극항로 시험 운항을 추진했고요. 또 부산항을 북극항로 거점항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부산시에서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 푸틴 대통령이요.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극 공동 개발을 제안했어요. 미국에게. 네, 맞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야, 트럼프 할래 말래, 북극 공동 개발 할래 말래 이렇게 협력 가능성까지 제기할 만큼 네. 북극항로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 어찌됐든 결국 북극곰은 집을 잃어가고요. 컨테이너선은 새로운 돈벌이 길을 얻는 셈이다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북극항로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이고요. 네. 단순히 빠르고 싸게 유럽 가는 길이 아니라 기후 변화와 환경 보존 또 국제 협력까지 생각을 해야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LNG나 또 친환경 선박 관련 기업 투자에 집중을 하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얼음 위의 실크로드 돈만이 아니라 환경과 협력까지 챙겨야 성공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열린 길이니까요.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북극 항로 시대를 맞아서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오늘의 비하인드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두면 돈이 되는 이야기 비하인드 머니였습니다. 네, 진짜 주식 3부 수비수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